안녕하세요. 배재고에서 끊임없이 예뻐지라는 컴플레인을 받고 있는 강사 송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배재고등학교 이제 통합과학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설명회 많이 다녀보셔서 사실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개정 전 교과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개정 전에는 고1이 통합과학 1년 동안 배우고 2학년에 올라가면 이과생들이 물화생지 저 4과목 중에서 대개 배제는 3과목을 선택을 하게 해요. 근데 이제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약간 그럴 것 같은데, 배제가 워낙 이과 쪽으로 센 학교다 보니까 이과를 선택할 때 물리화학을 동시에 선택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2학년 수업을 하고 왔는데, 저희 2학년 애들이 일부 아이들은 제가 저 선택 과목에 대해서 물리화학 동시에 선택하는 걸 말렸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서류를 쓰기 좋다 그래서 저걸 동시에 선택하게 하는데, 사실 고2 때 수학도 어려운데 물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학은 지금 훨씬 어려워요. 강사들도 못 푸는 문제가 배재고 내신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데 저걸 동시다발적으로 하다가 물화를 다 놓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시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은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겠지만 저 2개 과목 중에 열심히 저기다 투자 다 해놓고선 과목을 전향해서 지구과학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과목들을 좀 선택하게 하는데, 이번에도 한 어머님과 아이가 선생님이 2개를 동시에 선택하지 않게끔 말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수학도 다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고3 올라가면 물화생지 2에서 선택을 하는데, 물화생지 2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절대평가여서 저거는 이제 프린트에서 다 이제 나와서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바뀐 과정에서는 지금 1학기 과학이랑 2학기 과학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예전처럼 훨씬 들쑥날쑥한 거는 좀 줄어들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시나 통합과학 그걸로 나가고, 2학년에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물화생지 1이 2학년 1학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 원이라는 내용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집중이 됐는데, 배제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선택하게 할지는 이제 아직 잘 몰라요.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게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동안도 이과의 특성상 여기서 이제 최소 이제 3개나 2개를 최소 선택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학기에 가면 아까 고3에 배웠던 물화생지 2 있잖아요. 그 물화생지 2가 2학년 2학기 때 시작이 돼요. 사실 이제 2를 3학년에 배워서 입시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 2를 2학년 2학기로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걸쳐서 보시면 같은 단원이 있죠. 요게 이제 2가 이때 해결되는 거고, 3학년 2학기는 실질적으로 내신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해서 이제 뭐 별 임팩트 없는 이제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일단 아이들이 그 입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현재 이과를 생각하신다라면, 아마 요번 좀 여름방학 때 아이들 좀 영상 강의나 동영상 강의나 이런 거 신청해서 좀 보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고1 통합과학 과목의 특성은 뭐냐면, 특히 배제가 더한 편인데요. 중등과학도 나오고 통합과학도 나오고 화원, 물원이 다 등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출제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게 되게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의 특성 자체가 내용은 정말 안 어렵거든요.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데 실제 출제 영역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요즘은 국어적으로 표현을 엄청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같은 문제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우리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광합성이라는 언어를 듣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 이후로 광합성이 진행이 되면서 지구에 산소가 생산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요. 그런데 그 광합성을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무기물로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같은 표현인지 아이들이 몰라요. 무기물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는 과정이 맞거든요.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로 이제 구성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같은 문제도 다른 어휘로 출제하는 게 문제고, 반드시 전년도 혹은 이전 기출문제를 좀 배제는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 연도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여러 연도 거를 사실 다 풀어봐야 돼요. 근데 시험지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시험
시험 범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작년 중간고사 거 열었는데 이번 중간고사 거랑 시험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어머님들은 이제 이전 거를 애를 풀렸는데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왜냐면 범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학원에서 작업해서 배부하게 되고요. 교과서도 봐야 되고요. 프린트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배제는 그렇지 않아요. 학교 홈페이지에 일부 학교는 정답이 안 올라오는 학교도 있는데 배제는 항상 다 친절하게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별 특성이 정말 강한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배제이기는 합니다. 원 영역의 내용이 너무 많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고2 과정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을 너무 많이 내리시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일단 이제 학생들을 제가 고2를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 뭐냐면 뭐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자체가 영수 비중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과학 숙제가 거의 진행이 안 돼요. 배제는 정말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30명 가르치면 정말 1명 정도 숙제하는 정도 요렇게 되고 그래서 대개는 이제 뭐 이제 또 배제는 또 집이 먼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친구들은 클리닉을 부르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클리닉에서 좀 숙제를 진행을 하는데 정말 숙제가요. 자기가 풀고 싶은 문제만 푼다든지 서술형은 아예 안 푼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 건너뛰면서도 풀지만 채점을 아예 안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오답 확인 정말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근데 남자애들은 생각보다 제가 보니까 요즘 어머니들이 되게 관심 있게 키우는 것 같은데 방치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일부 학생들은 불러서 숙제만 시켜도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학교 때도 거의 문제집을 안 풀고 시험을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중등부 성적 학습 습관의 잔상 때문에 그렇게 벼락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3주 전부터 과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험 3주 전에는 영수 문제가 주 단위로 700문제, 800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3주 전부터 시작하려고 하니 과학의 한 페이지도 넘어가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본인도 너무 복잡하니까 글을 읽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빼미 생활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죠. 배제가 이제 유독 그런 편인데 그런 말을 배제 친구들이 많이 해요. 아, 선생님 오늘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자고 와서요. 기분이 상쾌합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오후에 수업을 해보면 5시, 6시, 7시 타임에도 조는 친구들이 있어요. 날밤 샌 친구들이에요. 기숙사 들어가잖아요. 생각보다 밤에 못 잡니다. 노느라. 그래서 어떤 친구는 집이 건대 입구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안 되겠나 봐요. 선생님 집에 남는 방 하나만 주세요. 그러니까 집 이 근처에 머물러야 되겠고 자기가 기숙사에서 너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숙사 이제 뭐 룸 분위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남학생들인지라 이게 좀 어울려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들이 좀 있었고 배제는 정말 많이 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안 깨우는 일도 맞는 것 같다 보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방류한 특이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를 정말 그 교실에 일부 되게 공부 잘하는 친구 몇몇 빼고는 못 듣고 오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정보를 주면 그거 가지고 애들한테 진행해서 같이 듣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못 듣고 오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배제는 그렇게 그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없는 것들을 좀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었으나 채점이 안 돼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남학생들은 그냥 풀었다에 만족하고 나 공부했어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제고등학교 통합과학 기출 특성 보면 이제 화학이 해마다 누적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화학 원 수준의 문제가 원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선행한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형 문제가 다소 출제되고 배제고 특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어렵긴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제 애들이 압권으로 이동해서 실력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고3까지 같이 가면 배제는 고3 올라갈 때 이론 정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시험 범위가 워낙 누적되고 1년치를 통으로 막 마지막에 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용 기억하는 능력들이 좋아져서 바로 모의고사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일부 뭐 집중이수제 이런 학교들은 이제 학원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과정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 지구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돼요. 출제는 되는데 국어적으로 너무 많이 꼬다 보니까 어려운 물리화학 다 맞추고 생지에서 하나씩 틀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득점도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 사실은 1, 2, 3등급 이제 9등급 시대에 1, 2, 3등급이 박빙이죠. 정말 점수가 촘촘촘촘해요. 그래서 0점 몇 점 차이에 4등급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서 고득점도 좀 등급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물리 영역도 원에서 출제되는데 주관식은 유독 쉬워요.
근데 이제 처음 시험 보는 친구들이 앞에서부터 푸는 거예요. 제가 항상 받으면 주관식부터 풀라고 그러거든요. 제일 쉬운 게 큰 배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작성해두고 객관식 모르면 찍으면 되니까 이제 뒤에부터 풀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물리 범위를 누적 출제했었어요. 그 다음에 교과서나 일반 문제집에서 주로 출제했는데, 이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98점인데 2, 3등급 찍는, 3등급 찍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한 번도 배제가 그렇게 쉽게 낸 적이 없었거든요. 작년 안에 너무 쉽게 내서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생명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헷갈리게, 지구과학도 마찬가지로 문제집에 아예 없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출제하고요.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1학기에는 물리 영역, 물리 원 영역에서 내다가 2학기에는 너무 쉬운 영역을 이렇게 내서 좀 아이들이 혼선이 있었죠. 그래서 주관식은 늘 저렇게 똑같은 형태로 배점이 좀 큰 편으로 나왔고, 주관식이 2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남학생들이 조금 수월하죠. 그래서 배제고등학교는 이렇게 되는데, 배제고 학생들이 특성이 있어요. 모두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수업하다가 너무 지루해서 우리 이 지문 좀 여기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일어나서 읽어본 것 같더니 20명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너 앉으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분위기 자체는 되게 좋은 편인데, 제가 배제 학생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남학생들의 경쟁이어서 그런지 오기가 있는 친구들은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때 퍽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성적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꼈고, 저희 교실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 3등급 받았던 친구들이 한 4명 정도가 기말고사 때 다 1등급을 받았어요.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편차가 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가 되면 시험의 난도는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학에 강한 학생들이 상위 등급으로 좀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제 문제 자체가 과학도 계산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다른 학교보다 유독 수학에 가까운. 그러니까 수학이 센 친구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가끔 배제 어머님들께서 여름방학 때 선생님 물원, 화원 특강 안 해주세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래요. 배제는 무조건 가서 수학 특강 하세요. 제가 혹시라도 우리 애가 요걸 안 들어서 불안하시면, 제가 사실 여름방학 때 항상 무료 특강을 3회를 해드려요. 고2 화학에 대해서 맛보라고. 여기서 이제 맛을 보고 너무 어렵다 싶으면 다른 거 선택해라. 근데 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선택해라. 왜냐면 2학기 되자마자 또 선택 과목을 고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이제 뭐 이 친구들이 원체 여름 때 수학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2학기 때 또 성적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는 이 멘탈 관리가 남학생들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계속 변하는 자기 성적에 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배제고 학생만 이제 함께하는 상황이라 약간 산만한 분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배제고 친구들만 모아놓으니까 정보력이 좀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거 나온대요, 저거 했어요 해서 노트 필기 갖다 주면 또 그거 정리해서 갖다 주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좀 정보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배제고 출제 유형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배제고 이전 출제 경향이라고, 말은 이전이라고 하지만 이거 몇 년 안 되거든요. 한 3년 전인데 이게 사실 수능 문제예요. 수능 고3 수능 기출문제인데 이런 형태도 나오고, 24년도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과학이고 암기죠. 그런데 교과서에도 문제집에도 없는 암기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초기에 판기하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진짜 암기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게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뒤집어졌었어요. 근데 제가 일부 자료를 줬었는데 거기 저 위에 기퉁이에 아주 조그만 글씨로 저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었던 친구는 이걸 맞췄죠. 그런데 학교 선생님한테 애들이 이제 따지러 간 거죠. 이거 왜 아무 데도 없다.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께서 네이버에 찾아보면 있는데 안 찾아봤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이제 배제라는 엄청 환상을 가지고 갔다가 사실 1년 내내 사실 실망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선생님 학교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2학기쯤 되면 선생님 저 계속 다닐까요? 그만둘까요?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해요. 근데 보성 가도 똑같고 동북 가도 똑같고 보인 가도 다 똑같습니다. 보성, 동북, 보인 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어딜 가도 사실은 똑같아요. 배제에서 3등급 하는 애가 자기가 보성 가면 1등급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똑같이 3등급, 4등급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적응하라고 설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이제 남학생들 너무 많이 자는 것 때문에 고개 못 떨어뜨리게 다 판서 수업으로 해요. 근데 요즘 남학생들은 또 섬세한 친구들이 많아서 본인들이 이거를 또 직접 사진 찍어가서 막 필기하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그려보는 친구들이 점수가 좋기는 하고요. 이제 수업 자체에서는 화학 파트는 어렵다는 말이 사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 영역으로 수업을 하니까.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도 그 내용으로 수험 문제를 출제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통합과학 수준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버전을 다 설명하지만 화원을 설명하다 보니까 중등부 베이스 부족한 친구들은 좀 많이 어렵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영역도 원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도 완성할 때 되도록이면 초반에 1학기 동안은 좀 학원에 불러서 많이 시키면 또 배제를 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빨리 습득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2학기 때 되면 안 불러도 되는 확률들이 좀 높아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프린트 교과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동네에서 학교 프린트가 최근에 예전에는 학교 프린트가 너무 심했어요. 근데 작년부터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좀 라이트해졌어요. 근데 교과서 보랴, 프린트 보랴, 문제집 보랴, 뭐 수업 시간에 판서 참고하랴 이러면 정말 애들이 힘든데 작년에 다행히 요걸 좀 줄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 채우기를 진행하거든요. 남자애들만 아니라 요즘 애들이 다 손을 안 씁니다. 눈으로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용어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심지어 어떤 특정 용어를 발음이 나는 대로 소리를 써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받침이 틀려서 틀려오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지간한 용어는 다 구멍 뚫어놨어요. 그래서 그 구멍 뚫은 거 채우다 보면 점수가 꽤 많이 나오는데 항상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리거든요. 배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느 학교나 풀 수 있는 문제가 80%, 기본 문제가 80%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15%에서 20%가 난도 있는 문제죠. 그 15%에서 20%를 누가 몇 개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등급 1, 2, 3, 4등급이 앞에서 갈렸었던 거고 실제 이제 문제집이 남자애들 문제집 잃어버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곳저곳을 다니며 단 한 번도 가방을 연 적이 없는데 문제집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거를 가로채기를 쫙 완성시켰어요. 근데 93점, 95점 이렇게 남자애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기본 문제가 80% 넘게 나오고 난이도 있거나 특이한 문제들이 일부 나온 거를 이제 세심한 남자친구들이 맞히면서 등급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진행할 때 난리가 납니다. 서로 몇 점이 나왔는지 확인해서 그 안에서 등급을 갈리고 배제고 기출문제를 다 워드 쳐가지고 시험 범위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하거든요. 요런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 학교도 안 내요. 이런 분자구조 저 대학교 때 일반화학 때도 교수님이 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런 것들 출제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애들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보고 나서 되게 여기서 나오는 첫 점수가 자기 중간고사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시험을 보면 학교 기출문제니까 시험 보고 점수가 안 좋으면 또 그거에 상응하는 애들하고 피드백을 해서 최대한 더 많이 채워서 올려놓기는 합니다. 근데 작년에 보니까 배제고에서 이거 많이 그러니까 만들다 보면 배제고 걸로도 만들고 보인고 걸로도 만들고 다른 학교 걸로도 다 만들거든요. 다른 학교 시험지로 많이 푼 학생이 최대 19개까지 풀더라고요. 19개면 실제 문제집이 10건이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숙제를 좀 따박따박 잘해오고 수업을 잘 들었던 친구들이 문제가 한 시험지 25문항이다. 그럼 공부가 제대로 된 친구는 25문항짜리 시험지 푸는데 20분에서 28분 사이로 걸려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좀 해결하는 편이고 직전 강의 때 학교 프린트 교과서 파이널 모의고사 진행한다라고 제가 써놨지만 사실은 이제 직전 강의 때 전날 밤새고 해가지고 와서 막 조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전에 사전에 최대한 완성을 해놓고 이제 직전 강의 때 오면 뭐 최근에 어느 학교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헷갈리겠더라. 그래서 그런 거 분석해주고 마지막 모의고사 진행하고 보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니까 저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딸은 되게 섬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랑 아빠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행복한 거 보면서 나는 결혼을 꼭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원피스를 예쁜 걸 챙겨 입고 나가는 걸 보면서 아들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야 이러는 거여서 왜 그랬더니 아이씨 왜 이상해 그랬더니 여자 같대요 이런 거예요. 아들의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 아들들이 무뚝뚝함이 있지만 제가 남학생과 여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우직함도 있고요. 자기가 성적이 안 나오면 입을 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돈 못 버는 뭐 이렇게 가장이 집에 와서 말하기 싫은 것처럼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입을 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상담하고 가는 친구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와서 얘기하고 가는 거 보면 다들 공부 잘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 잡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수면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잡고, 그리고 이제 좀 아이들 이제 가르치시면서 나쁜 말, 좀 이렇게 이렇게 혼내고 싶은 말, 이런 거는 좀 선생님한테 토스해 주는 게 좋아요. 집에서는 좀 안아주는 말, 이제 애들 좀 긍정적인 표현들, 이런 거 해주는 게 남학생들한테는 훨씬 더 좀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것들, 이런 거 좀 푸시했으면 좋겠다는 거 문자로 주시면 보고 있다가 애들 불러서 상담하거든요. 아까 여기 오기 전에도 30분 동안 상담했거든요. 남학생이랑.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제가 학원가에서 애들 키우면서 느낀 것들을 얘기해주면 선배들의 케이스처럼 자기네도 목표를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좀 차근차근 애들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2학년 되면 그게 실적이 확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기 서울 아카데미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수업 시간은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나눠져서 구성을 했습니다. 살짝 학생들의 요청에 대해서 약간 변동될 수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다른 건 없으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과 담당 조희석입니다. 배재고 넣고 기대도 많이 하실 거고 걱정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영어에서는 딱히 걱정 많이 안 시키려고 엄청 애를 쓰게 될 겁니다. 배재고 들어가면서 다른 건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배재고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영어에서 단어입니다. 단어예요.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도 단어인데 그게 아마 1등급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아무리 이번에 1등급이 아무리 퍼센테이지가 높아졌다고 해도 그래도 어쨌거나 선별하는 기준은 단어가 되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학생들이 또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단어이기도 하고 가장 약한 구역이기도 해요. 수학처럼 오늘 당장 공식을 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영어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열심히 외워도 당장 문제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되게 재미없어 하거든요. 남학생들이 영어를 재밌어 하는 경우는 없다고 전 봅니다. 저도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영어에 막 엄청나게 흥미를 보이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배재고 영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하게끔 만드는 데까지가 엄청 많은 힘을 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어머님, 아버님의 손을 어느 정도는 떠나 있고 말 어차피 잘 안 듣고 이럴 텐데 적어도 학원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따라와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드는 데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친구들은 늘 잘 따라와 줬습니다. 그렇게 속썩이거나 이랬던 친구들이 없어요. 아마 그런 학교의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배재고를 선호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순해요. 남학생들이 모여있긴 하지만. 안 넘어가요. 그리고 영어에서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정말 없어요. 배재고가 시험 문제가 어려울까요? 아니요, 안 어려워요. 이 근처에 있는 관내의 학교들 중에서 배재고는 시험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쉬운 학교 뽑으라면 전 배제고 뽑아요. 시험 문제가 가장 단촐하고 쉽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해야 되는 문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딱 등장하게 되는 게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단어입니다. 단어를 그럼 우리 애는 좀 외워요. 빠른 속도로 좀 빨리빨리 외웁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보다 얘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응용해서 문제가 돼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단어를 그 고지고대로 외우는 건 그럭저럭 다들 하는데요. 아이들이 그 단어책에서 봤던 예문이 시험 문제에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한 문장도 동일하게 나오지 않아요. 영어만 나오고 한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어의 쓰임새가 다르고 틀리고 막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이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교과서 분량은 뭐 2가 낼 때도 있고 3가 낼 때도 있고 좀 이래요. 그렇긴 한데 이번에 보니까 새로 바뀐 교과서를 공부해 보니까 한 2단원 정도가 아마 시험 범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럼 나머지 분량은 어디서 채우느냐? 다 모의고사입니다. 이번에 PPST 봤죠? 잘 보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준비를 좀 해봤더니 잘 보더라고요. 근데 틀렸다 하면 단어에서 또 틀려요. 네, 단어에서 좀 많이 틀립니다. 모의고사가 관건이 될 텐데 모의고사는 18번부터 45번까지 듣기를 제외하고 그 모든 범위가 하나 또는 하나 반 정도 나오게 되는데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낸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쉬운 문제는 응용해서 안 내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다 냅니다. 범위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짐을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쉽든 어렵든 상관없이 다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남학생들한테 중요한 건 일단 이해를 먼저 시키는 거. 암기가 아니라 남학생들은 암기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지문을 이해시키는 게 최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내신형하고 수능형이 자유롭게 이렇게 섞여 있어요. 물론 배제고 이번에 1학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포진 상태를 좀 보긴 봐야겠지만 제가 원치 않는 부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1학년에 포진만 안 되면 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마 2학년에 계속 버티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찌됐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선생님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1학년이 아니길 제가 바라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그분도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단어 갖고 어렵게 냅니다. 지문 내에 단어를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내시는 분이라서 물론 시험 문제의 방향은 너무너무 좋지만 아이들이 풀기에는 만점자가 안 나오게끔 많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편이라서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들의 취약점은 서술형입니다. 근데 서술형도 배제거는 다행히 어렵지 않게 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게 수학이나 과학에 비해서 영어가 많은 힘을 쓰게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저도 수업을 일주일에 1번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 한 번만 가지고도 충분히 결과물을 낼 수 있게끔 한 번으로 시간표를 배정해 뒀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가 어렵진 않으나 여기서 나온 것처럼 복수 정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개 고르시오가 좀 대부분이에요. 2개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2개. 근데 예전에는 모두 고르셔야 하고 정답이 4개가 된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내고요. 2개 정도만 고를 수 있게끔. 그리고 단어가 사실 시험 문제 나오는 단어도 사실 뻔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단어가 있어요. 이 한 단어가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고 그런 뜻도 있고 그런 뜻도 있어요. 총 4개의 뜻이 갖고 있으면 걔가 시험 문제 후보입니다. 걔가 시험 문제 후보예요. 다이어를 갖고 있으면 걔가 시험 문제 후보인데 아이들은 그거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고 다이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역점을 두고 공부하면 되겠고요. 범위는 적지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건 그만큼 좁게 들어가니까 많지 않은 지문을 가지고 좀 심도 있게 공부하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는 거의 안 시킬 거예요.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의 수업이 될 겁니다. 남학생들이 수학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암기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으면요 너무너무 재미없어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흥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중심으로 갈 거고요. 배제고에서는 실수가 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100점 만점만 1등급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1등급이 10%라고 하지만 나중 돼서 시간 지나서 이번에도 저는 예상하기로는 그 10%는 거의 100점 만점자들이 10%의 1등급을 다 가져가게 될 겁니다. 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가 되느냐? 실수 싸움입니다. 남학생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실수했어요.
알고 있는데 실수했어요. 근데 그 실수 하나가 엄청난 변별력을 가지게 될 거라서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영어에 그렇게 막 큰 흥미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움직이다 보면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료만 줬을 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수업의 가장 큰 중심점이 될 겁니다. 클리닉이에요. 클리닉은 온전하게 이 친구들이 혼자서 공부한 부분을 테스트로 보든 시험으로 보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될 텐데 배제고는 두 가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단어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든 교과서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서술형 문제를 좀 잡아내야 됩니다. 서술형은 제가 보는 서술형이 거의 대부분 시험지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술형 문장만큼은 전체를 암기하진 않더라도 그 문장 한두 문장 정도는 외울 수 있게끔 지문별로 그 정도는 점검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제고는 배제고끼리만 수업을 듣게 될 거고요. 제가 수업하는 건 뭐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영상 촬영도 할 거고 때에 따라서는 그게 있는데 저는요 1대1 과외 선생님을 한번 모셔놨습니다. 제가 대단히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어려운데도 질문을 못할 때도 있고요. 이해를 다 못했는데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요일은 정해져 있지만 그 요일에 1대1 과외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철저하게 1대1로만 봐주는 선생님을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시험 범위와 이 부분을 저와 똑같이 맞춰서 차이가 있다면 저는 대단히 강의를 하게 될 거고 1대1 과외를 신청하신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대1로 봐주는 수업을 가지게 될 겁니다.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걸리게 될 거예요. 그건 클리닉 이외의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만 확보해서 와주면 충분히 봐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전 보충이라고 하는 건 뭐 긴 시간 잡아놓고 수업하진 않아요. 시험 전날에 보는 게 직전 보충 수업이 될 거고요. 이 직전 보충 시간에는 제가 만든 문제라 그래서 조희석이 낸 모의고사, 그래서 조의고사라는 걸 풀게 될 거예요. 그 문항들을 풀게 되면 마무리 짓는 거 확인 받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단어만 조금 점검하고 시험 보는 방식이 될 겁니다. 모든 과제물은 제가 직접 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여기 계시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제 안 돼 있으면 저 무섭게 혼냅니다. 그거는 한 번, 두 번 봐주거나 예외를 두게 되면 그 반 분위기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남학생들은 더더욱이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남중 나왔고 남고 나왔고 군대 갔다 왔지만 틈을 주는 순간 그 틈을 엄청나게 벌려버리거든요. 어머님들 다 키워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예외를 두면 기가 막히게 그걸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과제 하나만큼은 제가 철두철미하게 검사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정말 절대 봐주는 거 없습니다. 저는 계속 영어를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배제고를 계속 오랫동안 가르쳤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배제고를 전담하시는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 또 한 번 오시고 막 이랬을 때 반을 몰아드리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철저하게 원래대로 제가 배제고 수업을 전체 다 진행하게 될 겁니다. 어머님들 중에서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 수업 듣고 나서 어떤 성과를 보였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매년 서울대는 잘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제 수업을 들어서 좋은 대학을 갔다 막 이런 건 아니고요. 다행히 선생님과 아이가 마음이 맞으면 또 거기에서 또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어머니, 아버지라서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저한테는 하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면 제가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멘탈을 잡는다든가 전반적인 학습 어떤 주도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영어에 대한 공부 방법 내지는 타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을 헤매고 있을 때 그 부분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아이들과의 케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수업은 재밌습니다. 재미있고 그리고 지치지 않을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수업을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갔지 싶을 정도로 재밌는 시간을 보낼 겁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제 부분
그리고 지각결석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에만 제가 조금 엄하게 구는 부분이 있다는 점 미리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빼고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습 분위기를 잡아가고 또 애들 중에서 시험 한 번 끝나면 세상 다 끝난 애들 있거든요. 시험 한 번 끝나면 왜 지들이 2주간 3주간 쉬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총 12번의 시험에서요, 이번 중간고사는 딱 한 번 본 거예요. 근데 수능 끝난 애들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그거 가만 안 둡니다. 우리는 12번의 시험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물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꼭 내신에 필요한 시험은 총 10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의 생활이 한번 흐트러지면요, 이거는 도미노예요. 수학도 흐트러지고 과학도 흐트러지고 전반적으로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그거는 영어에서부터 좀 잡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시험 한번 끝내놓고서도 막 12번의 시험을 다 끝내고 세상 다 끝낸 애처럼 막 그렇게 칠레팔레 이렇게 정신 팔려 있는 거를 저는 잡아줄 겁니다. 그건 확실하게 잡아서 움직이게 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친구라면 제 수업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에 정말 자신감이 있고 이런 친구라면 혼자서도 공부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의 전반적인 생활 분위기와 학습 패턴과 또 아이들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서 몰입할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저한테는 최적화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제고 친구들한테 늘 듣는 얘기지만 배제고, 남고에 가장 최적화된 성격과 성향을 가진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전 그거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남중 남고를 나왔었으니까요. 대신에 학생들에게 뭐 재미있고 뭐 즐겁고 또 뭐 핵심적인 거 잘 전달하는 수업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틀은 확실하게 잡은 상태에서 때로는 엄할 때도 있고요. 예, 그 부분만 어머님, 아버님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여기 보면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3번 수업하시는데 네. 보면 선생님들마다 각 요일에 좀 매일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좀 집중되는 요일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분위기나 수준이나 좀 이 반을 추천한다 이런 요일이 있는데 있나요? 제 예상인데 지금 시간표를 이제 우리 수학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고민하고 해봤을 때 화요일이 조금 몰리게 될 겁니다. 인원수로 보면 화요일이 좀 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목요일하고 금요일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 좀 그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는 어머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친구가 애들이 많았을 때 집중을 잘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아무래도 목요일이나 일요일이 조금 더 낫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좀 많았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많았을 때 재미있게 더 막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보다는 어머님, 아버님이 훨씬 더 성향을 잘 아실 테니까 그런 친구라면 화요일이 더 적합합니다. 일요일은 나중에 이제 배제고에 돼서 기숙사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수업을 듣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끔 애써 그 시간을 좀 만들어 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밀도 있는 수업을 조금 더 관리가 더 많이 들어가는 수업이라면 저는 목요일을 추천드리고 싶고, 화요일은 조금 더 이제 인원이 많은 상태에서 좀 신명나고 활기찬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 한 번에 몇 명인가요? 저는 보통 한 30명 정도까지는 들어갑니다. 30명 정도까지, 맥스가 한 30명 정도까지는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진행하는 반은 배제고 PPST부터 지금 저랑 같이 듣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반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일요일은 학생들이 많지 않고요. 화요일은 조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습니다. 애들이랑 이제 호흡하기에 별 문제가 없는 인원수인 것 같아요. 30명까지는 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한영고 같은 경우는 영어 내신이 더 안 좋고 모의고사가 더 등급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배제고는 어떤가요? 배제고는 사실 케바케인데 한영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더 높은 학교는 배제고입니다. 배제고가 더 높습니다. 제가 가르치기를 한영도 가르치고 배제도 가르쳤지만 배제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 이유가요, 애들은 모르는데요, 얘네 계속 1학년, 2학년 때 단어 했잖아요. 그 힘이 엄청 센 거예요. 지네들은 몰라요. 단어 외우기 싫어 막 이렇게 시작했겠지만 나중에 그게 얼레벌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갔을 때 더 잘 봐요. 이번에 서울대학교 간 친구도 물론 내신도 충분히 됐었지만, 내신도 정말 안정권으로 잘 됐었지만 수능에서 빛을 발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요. 네.
배제고 내신 수업은 조금 예설식이라 수능과 내신 두 가지를 다 학원을 따로 다녀야 된다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능과 내신이 별개인 학교 중에 하나예요. 예, 단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단어의 부분에 되게 역점을 두기 때문에 단어가 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쇄는 됩니다. 그래서 배제고는 어차피 시험 범위 자체가 모의고사가 들어가잖아요. 모의고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수능과 내신이 완전 별개로 이동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들어서는 좀 접목되어 가고 있는 형태예요. 완전히 별개였던 시절이 한 3년 전까지.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 예비 소집 이번에 네. 예비 소집일 날 그 학교에서 얘기하시기를 배제가 영어 수준이 떨어진다고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근데 영어 신경 많이 써야 된다고. 근데 그게 주변 학교를 비교했을 때도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배제 수학이랑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셨던 건지. 배제는 일반 고등학교 어떤 학교보다도 시험 문제가 쉬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운 만큼 영어는 완전히 힘이 없었어요, 사실은. 사실 100점 만점이 1등급을 다 차지하는 4% 시절에요. 1%, 4%로 그 1등급이 100점 만점이 아니면 1등급이 안 된다? 이건 사실 학교에서 굴욕이거든요. 그만큼 시험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2년간 유지했어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교과서가 바뀌었죠. 교과서가 바뀌는데 제가 교과서 공부해 보니까 예전 거보다는 어려워진 건 맞아요. 교재 자체가. 그리고 배제고가 영어는 어려워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강일고보다도 쉬웠고 선사고보다 훨씬 쉬웠어요. 네. 그럼 이번에 PPST 그 네. 수능으로 중하고 조금 더 어렵게. 이번에 네, PPST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네. 안 어려웠나요? 네, 안 어려웠어요. 네, 안 어려웠어요. 이 근처의 학교들 중에서요, 영어 문제가 배제고가 상대적으로 엄청 쉬운 거고요. 서술형도 말도 안 되게 쉬운 거예요. 서술형이 어려운 건 일단 여고, 상일여고 엄청 어렵고요. 한영고 어렵죠. 그리고 요즘에 한영고만큼 어려워진 게 광문고. 근데 배제고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려워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아까 그 영어 선생님 중에 이제 DP 하시는 영어 선생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영어 선생님 1학년 지금 애들이 다 나왔거든요. 네. 두 분 얘기해 드릴 때. 한번 불러주세요. 네. 네, 한번 불러주세요. 최정원 선생님이랑 네. 우태재 선생님. 아, 우태 선생님은 1학년 고정입니다. 네, 괜찮아요. 다른 분 없나요? 최정원.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새로 오신 분입니다. 새로 오신 분이면 차라리 좀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태자 선생님이 장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장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한 분 여자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성함은 말씀 못 드리겠고 1학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전 2학년에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복화책이 이렇게 연마다 바뀐다고 했는데 이번에 능률이 재작년까지는 우리 배제고 교장 선생님이 쓰신 복화짝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바뀌었어요. 능률 복화로. 그거는 예상은 사실 못합니다. 올해 어떻게 나올지 복화장으로 회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능률 복화 고교 필수편에서 위에 한 단계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나와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시중에 있는 모든 단어책을 다 타이핑을 다 쳐놨어요. 시험 문제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타 수학 원장 장승훈이고요. 수학 좀 설명을 드리려고 왔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실제로 수업하시는 부원장님이 오셔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제일 처음에 중등 수학이랑 고등 수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중등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 중심 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는 문제 해결 중심 학습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제 중등부 시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쪽으로 나오고 있냐면, 니네들이 이걸 잘 알고 있어? 그걸 우리가 확인할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고등부는 이제 이런 문제를 주어줄 건데 너희들이 아는 걸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겠어? 요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념에 있는 문제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 문제들이 중등부에 많이 있었으면 이제는 여러 유형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중심 학습이 이제 고등부의 좀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등부에서 소단원이 기본적으로 시험 하나 볼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당 평균적으로 소단원이 3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원별 유형수가 한 10개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한 시험에 한 소단원이 5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단원별 유형수로 한 20개 내외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싹 곱해보면 이제 30개의 유형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고등부는 한 100개 정도의 유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공부 양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가 나냐면 우리 애가 이제 공부를 대충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수학은 맨날 A 아니면 100점이 나오던 학생들도 고등부에 오면 그 양이 3, 4배가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 그래서 사실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원들이 주 2회 수업에서 뭐 클리닉 하나를 포함하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부해야 될 양이 훨씬 많아서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3, 4배 정도 돼서 이제 예전처럼 공부를 하면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등부는 유형 변화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랑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이제 고등부 문제는 유형 변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집에 있는 문제랑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는 첫 페이지 6문제 빼놓고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고, 그러면 그 뒤에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제 많은 문제집을 통하거나 기출문제를 통하거나 수능 기출 문제를 통하거나 그런 연습이 많이 돼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번 교육과정에서 제일 큰 차이점은 교육부에서 이제 서술형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의 모토가 서술형이 늘어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사실 서술형 채점하는 거 엄청 귀찮거든요. 그래서 배제고는 작년까지 서술형이 없었어요. 단답형으로만 제출하고 끝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교육부 지침이기 때문에 서술형이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예전부터 배제고는 서술형을 까다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배제고 시험은 이제 서술형에서 논리적으로 맞게만 하면 서술형 그 부분 점수가 아닌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점수를 많이 줬었어요. 그래서 서술형이 좀 준비하기가 어려운 학교는 아니어서 그런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되는데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준비는 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제고는 이제 스타일이 수능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학년 때부터 자이스토리나 마더턴 같은 수능 문제집을 많이 풀어놓는 게 좋습니다. 배제고 스타일이 좀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제고 내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여드리자면 문제 구성은 작년 기준으로 21문제였고요. 이제 이게 매번 정형화되진 않았습니다. 배제고가 20문제에서 24문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21문제 정도 나오고요. 시험 문제가 적으면 난이도가 어려워지고요. 시험 문제가 많으면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난이도가 어려웠어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작년은 배제고 중간고사가 매우 쉬웠어요. 그래서 90점대 중반 정도가 1등급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내신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80점대 후반이 1등급 컷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무난히 89점은 맞을 수 있는 시험지였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장 쉬웠던 시험이 아니었나 싶고, 그래서 상문제가 지금 한 문제, 중상문제가 7문제였는데 죄송합니다. 보통은 중상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상문제가 2-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만 좀 쉽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는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 준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와주시는데 뭘 알려드리는 게 좋을까? 저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제 설명의 내용이 좀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준별 맞춤 학습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 자제분들이 다 공부를 잘할 건 아니기 때문에 수준별로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교육과정에서 등급이 5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등급은 10%고 2등급은 누적돼서 34%, 3등급은 66%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는 학생들은 3등급까지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서울 인서울이라고 하는 학교를 건동홈까지라고 유명 학교 13개 학교라고 따지면 건동홈까지가 인구수가 딱 3만 명 정도 됩니다. 3만 몇천 명이에요. 그게 이제 수능 보는 친구들이 다 합치면 40만 명 정도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45만 명 전후로 계속 보고 있는데 45만 명 중에서 10%는 응시를 안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수험생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의대 이번에 4,00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럼 4,000명 빼고 그 다음에 건동원까지 따지면 한 34,000명 정도 되겠죠. 거기 뭐 중복되는 게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34,000명 정도가 그러면 딱 대충 한 10%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건동홍을 만약에 갖고 싶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1등급 안에. 그럼 서울대를 가고 싶다. 1등급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1등급 안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돼요. 건동홍부터 서울대까지. 그럼 무슨 말이냐? 2등급이 하나 나왔어요. 계속 1이었는데 그래서 평균을 냈으면 1.1이에요. 그러면 10%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이 학생들 내신 부담이 엄청 늘어났어요. 오히려 등급이 줄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2등급을 한번 맞아버리면 아, 나 이제부터 정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심하지 않고요. 배제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1.0은 당연히 모든 학교를 쓸 수 있고 1.2 정도까지 되더라도 서울에 있는 뭐 서성한 정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1.5 정도까지 되면 건동원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등급이랑 2등급이랑 번갈아 가서 중간 정도 나오면 그 정도 되면 건동홍은 무난하게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배제고 같은 경우에는 옛날 기준으로 다른 학교랑 한 등급 정도 차이 났었어요. 그래서 배제고에서 3등급 맞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 2등급 맞는 학생들이랑 같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1.5등급에서 1.567등급 정도도 다 한 건동원까지는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목표로 해야 되고요. 2등급이 만약에 나온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을 1등급으로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서 학원을 좀 더 바꿔보신다거나 아니면은 공부량을 좀 늘려보신다거나 그런 걸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별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를 좀 말씀드리자면 3,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뭘 해야 되냐면 기본 개념을 우선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잘 까먹어요. 막 공부를 했으면. 그래서 우선 요 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라이트센이나 베이직센 문제집인데 강남권에 시험 나왔던 문제를 이제 엮어가지고 만든 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형 문제집이랑 문제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센 위주로 공부하거나 뭐 정석 위주로 공부한 학생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학생들이 처음에 고쟁이를 접하면 매우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고쟁이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고요. 이제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집을 다뤄야 되는데 절대 등급이라는 문제집이 중요합니다. 절대 등급이
배제고 교무실 수학 선생님 책상에 꽂혀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 작은 새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교무실 갈 때마다 요즘 선생님 뭘 보고 계세요? 이렇게 꼭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관심 있었던 게 절대 등급이란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TOT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TOT, 절대 등급, 그 다음에 시험 직전 R, 요렇게까지 끝내놓으면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학원에서 다 이런 문제들은 다 다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셨는데 배제고에서 어떤 걸까 유리할까 이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우선 소월반에 들어가면 제일 좋습니다. 소월반은 뭐 별거 아니고요.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옛날에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월반 학생들 따로 수업도 시켜주고 되게 관심 있게 많이 해줬는데 코로나가 지난 이후로는 이제 소월반 보충 수업은 거의 없어졌고요. 다시 부활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자습만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소월반은 소월반끼리 따로 모여서 자습을 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친구들이 이제 서로 정보 교환을 많이 해요. 배제고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서로 뭐가 좋다더라 이런 걸 많이 서로 알려줘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서로 정보 교환을 많이 해서 소월반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뭐 인강을 보더라도 누구 인강이 좋다더라, 뭐 어떤 문제집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월반에 들어가면 좋고요. 소월반에 들어가는 방법은 PPST를 잘 보는 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시험을 잘 보면 되고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배제 학력평가라고 경시대회를 볼 겁니다. 거기에서 잘 본 거랑 기말고사 잘 보면 이제 학기 바뀌면 소월반도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소월반은 한 번으로 뽑고 그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든 들어가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동아리 같은 경우는 요런 동아리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동아리는 휴먼이고 그 다음은 가우스입니다. 이 두 동아리는 거의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동아리라 들어갈 수 있으면 무조건 여기 들어가면 좋은데 팁을 드리자면 가우스는 10문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10문제 시험 문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시대회 문제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경시대회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준비를 해놓고 가면 좋습니다. 가우스 정도만까지만 들어가더라도 진짜 웬만하면 스카이 갑니다. 그러니까 요 두 동아리를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제일 좋은 건 혈연, 학연, 지연을 이용하세요. 이제 어차피 2학년들이 뽑거든요. 2학년들이 이제 뽑는데 주위에 수소문하셔서 여기 동아리에 만약에 회장을 누가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든 친해져서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하면 뽑아줄 가능성이 진짜 높아져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진짜 누가 이렇게 친한 애가 왔다. 뽑아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수소문하셔서 그럴 수 있다면 이렇게 들어가면 좋고요. 그 외에 이 세 가지 동아리도 꽤 좋은 성적이 나오는 동아리고요. 문과에서는 저 BOPC가 제일 좋은 동아리예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문과 탑들이 거의 있고 요 7동아리에만 들어가도 이제 좋으니까 웬만하면 처음 들어가면 5개 다 지원하고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좋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수학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눈치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거의 다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의 부모님 같아서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름방학 때 대수랑 미적분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고 기억을 하는 수준으로 있으면 여름방학에는 미적분 2를 듣는 게 좋아요. 미적분 2를 듣는 게 왜 좋냐면 미적분 2는 이제 대수와 미적분 1을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면 유리해요. 그래서 미적분 2를 하면 좋고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2학년 때 미적분 2 들은 학생들이 이렇게 풀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지?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 2를 하면 좋은데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대수 전에. 왜냐하면 2학년 겨울방학 때는 미적분 2 할 시간이 없어요. 배제 기준으로는 대수 심화 과정을 해야 되고요. 미적분 1 심화 과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통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3가지 과목을 방학 동안에 해야 되는데 이건 필수예요. 저는 딱 이때만 무조건 다 들어라 하고 나머지는 다
니네들 알아서 선택해라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걸 완벽하게 끝내놔야 돼서 미적분 2를 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충 한 4,500문제 정도 풀어요. 60일 동안. 60일 동안 4,500문제를 푼다는 건 하루에 매일 80문제 정도를 계속 수학을 풀어야 돼요. 그 정도로 할 양이 많으니까 요때는 미적분 2를 못하고 요때 못하면 이제 여름방학 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대수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은데 그걸 좀 못 쓰니까 지금 1학년 여름방학 때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2학년 때는 이렇게 끝내면 되고 3학년 때 기하를 처음 해도 됩니다. 기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는 좀 어려워질 예정이지만 이번 교육과정 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학기 직전에 준비를 해도 나쁘지 않고요. 꼭 다 들어야 되나? 미적, 기하, 확통을 다 선택해서 다 들어야 되나? 이번 고교 학점제인데 웬만하면 세 과목을 다 듣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서울대에서 권장 과목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제 우리 과에는 이 과목을 들으면 좋아요. 이 과목을 들으면 괜찮아요를 발표하는데 세 과목이 다 거기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시를 하면은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된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여기 뒤에는 저희 학원이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쿨하게 넘어가고 저희가 이제 부원장님 오셔서 더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진짜 선생님 라인업이 거의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있게 저희 강동구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 학원에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성과도 잘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윤 부원장님의 학생들은 매우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부원장님 오셔서 더 많은 얘기 드릴 거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반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한다를 설명을 들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실행시키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예비 고2죠. 현재 예비 고2 아이들 가운데는 1등급 선이 17명이에요. 17명이 지금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고 이제 5등급제로 바뀌니까 1등급이 한 45명 정도 내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2등급 정도 됐던 인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등급 배제고 2등급 현재 9등급제에서 2등급 그러면 어머님들이 2등급은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퍼센트를 생각해 보시면 11%거든요. 11%. 그러면은 한 반 인원이 35명입니다. 한 반 인원 35명에 11%. 그러면 3.5명?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한 4등 안에 들어야 2등급이 나온다는 소리고 1등급은 4%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1, 2등 해야지 1등급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실 땐 진짜 우리 아이가 여기에서 4%, 배제고에서 4%만큼 공부를 하고 수학적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은 어디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땡 이렇게 펴놨는데 저기 윤성이나 은교나 이런 친구들도 다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는 해요. 알아서는 하지만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PT 받듯이 관리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린다고 해야 되죠. 제가 개인적으로 송파에서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송파 2008년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보다도 이제 제가 더 오래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 배제고 1기 때부터 배제고가 먼저 자율고가 되고 1년 뒤에 보인고가 자율고가 됐어요. 혹시 좀 보셨나요? 서울대 입시 결과 이렇게 발표 나고 이번에 배제고가 약간 좀 대박을 쳤죠. 24~25명 정도가 현역이 15명이 서울대에 갔습니다. 근데 보인고는 36명인가?
그래서 전국 3등을 했더라고요. 어쨌건 이 지역 아이들이 잘 하고 있는 거고, 그 아이들하고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연이 계속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조금 느슨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2학기 중간고사 때 주관식 맨 마지막 문제, 배제고는 올해는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는 서술형이 없었습니다.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고 맨 마지막 문제가 7점짜리였습니다. 7점짜리 그거 틀리면 93점이잖아요. 그럼 몇 등급 나올까요? 93점이면 3등급 나왔어요. 3등급. 그거 하나 틀려서. 그러면은 5등급제로 바꾼다고 해도 1등급이 안 나와요. 5등급제로 바꾼다고 해도 한 문제 틀리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관리하고 또 제가 아이들의 성과를 내는 데까지는 저는 항상 중간고사가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경향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매년 바뀌시는 건 고1입니다. 물론 그래도 배제고나 보인고 같은 자율고들은 1학년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1학년 선생님들도 그래도 신경 써서 배치를 하시기는 하지만 매년 첫 시험은 잘 몰라요. 그리고 작년까지의 중간고사 범위가 여러 가지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뒤에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기 때문에 좀 두툼한 상황이었었는데, 올해는 지금 경우의 수로 바뀐 첫 해이기도 하고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아직은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PPST 결과 뭐 아마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입학식 날 PPST 성적표가 나갈 거예요. 성적표 받으시면, 근데 또 학교가 약간 잘못한 것도 있기도 해요. 뭐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야? 라고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아이들도 좀 거기 맞춰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좀 힘들어 했었는데, 항상 그래요. 이게 이번 PPST는 뭐 학교 실수일 수도 있지.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풀 수 있는 능력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작업도 또 그런 작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성과를 내는 것도 어찌 보면 모든 학원에 최상위 반은 다 존재합니다. 모든 학원에.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청 이렇게 학원들도 최상위 반들은 존재를 하고 그 아이들 다 어떻게 보면 자질이 좋죠. 근데 막상 결과를 내는 거는 특정인으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11명, 17명 중에 11명 1등급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100점이 3명 나왔는데 2명은 저희 반 친구였고 1명은 제가 가르치다가 나왔을 때 남아있던 친구였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친구들의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부터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을 제일 잘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하다, 과하지 않다, 뭐 넘치지 않다, 뭐 이런 표현들보다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로드맵을 잘 따라와 주면 그래도 기본적인 등급들은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정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안정권이라는 건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1등급 나오는 친구와 2등급 나오는 친구는 솔직히 실력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 배제고는 더욱더 그래요. 솔직히 한 문제 덜 맞히고 더 맞히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 아이가 실력이 있다 없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잡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끝까지. 쉬는 시간 저희 그렇잖아요. 시험 이제 직전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잡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에 전교 1등 했던 친구는 국어학원을 안 다녀요. 국어학원 안 다녔어요. 제가 아는 1등급 받은 애 중에 유일하게 국어학원 안 다닌 친구인데 어떻게 공부해? 그랬더니 아그루깡으로 공부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걔가 모든 과목이 막 뛰어나서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보더라고요. 끝까지 봐요. 수학도 그렇고 자기 거 체내화라고 하죠. 자기 거 진짜 잘 만들어요. 가르치다 보면은 어떤 일정한 양을 꼭 해내야 되거든요. 해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더라도 하나를 내 걸로 다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 볼륨을 좀 줄여줄게. 이만큼이라도 그건 꼭 하자.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인정해주면 그만큼은 꼭 해와요. 진짜로.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과제가 항상 밀립니다. 항상 밀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건 꼭 하자, 이건 꼭 하자, 그거는 진짜 잘해요.
그건 딱 해오고 그리고 자기 거 만드는 힘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타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정말 이렇게 보면은 개성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업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 말할 때 잘 들을까요? 잘 안 듣잖아요. 그건 신뢰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잘 모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네, 몇 시까지 와라 이렇게 할 때 시간 약속도 좀 잘 지키는 편에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문화는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다. 매번 조금씩 변화하는 거다고. 지금 1타 수학은 문화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화가 바뀌는 중심에 저도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방학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방학 되면 너무 피곤하죠. 그러면 그 방학 때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또 아침에 7시 반에 학원 왔어요. 네. 어저께 잠은 한 12시 반쯤 잔 것 같은데 7시 반에 학원 왔습니다. 학원 오면은 뭘 하는 것보다 아이들 성적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좀 더 생각해 봐요. 그리고 문자 보내죠. 너 이리 와라. 뭐 어떻게 해라. 그런 식으로 좀 문자도 보내고 있는 건데 그런 개념들을 좀 갖고 계신다면 조금 이렇게 맡겨주시고 제가 잘 하지 않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상담 전화 잘 안 해요. 저는 상담 전화가 뭐 이렇게 부탁이 오면 네 그래도 요청이 오면 하죠. 안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일부러 전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이 일희일비하는 작업들인데 개인적으로 성적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초반에 학원에서 보는 시험들이 성적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거 관리는 제가 하죠. 아이들한테 너 이렇게 하니까 안 돼. 빨리 와서 뭘 하자. 아이들은 명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보실 때 아버님들이 보실 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마음대로 내 의미대로 뭐라고 할까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명분이 전달이 되면 그 아이들이 또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대화가 조금 힘들죠. 대화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접하시라고 선생님이 문자 보냈어 너 빨리 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클리닉도 돌리고 있고 아이들 정리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제는 항상 부족하죠. 과제는 부족해요. 과제를 진짜 잘해오고 착실하게 하는 친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등급이 잘 나옵니다. 근데 모든 아이가 그렇지 않잖아요.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도 목이 좀 쉬어 있는데 끝까지 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고 제일 무서운 선생님은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뭘 너무 열심히 잘 가르치고 뭐 화려하고 완벽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도 이제 뭐 타이틀이라는 거는 외지가는 건 다 달았어요. 뭐 EBS도 수업을 했었고 진행을 하는 것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하고의 호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생각해 주시고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어강사 배혜권입니다. 오늘 배제고 설명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 아카데미 학원에서 배제고 내신 수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 이제 1학년이 되는 아이들부터 새롭게 내신 5등급제가 시행이 됩니다. 어머님들 익히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 기존 체제에서의 1, 2등급 아이들이 새로운 체제에서 1등급으로 모두 포섭되게 되고요. 기존 체제에서의 3등급과 4등급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체제에서는 이 2등급으로 포섭되게 됩니다. 그럼 확실한 건 뭐냐? 기존 체제에서의 2등급에 비해서 새로운 체제에서의 2등급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등급에 들어가지 못하고 2등급을 받았을 때 리스크는 전보다 훨씬 커졌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1등급과 2등급 요 경계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등급을 받고
혹은 못 받고의 차이가 저보다 훨씬 그 갭이 크기 때문에, 격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의 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뀐 체제에서 내가 이제 2등급에 들어가지 못했다. 내 내신이 2등급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3등급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신을 활용해서 이 수시를 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빠르게 판단해서 본인이 2등급 내에 진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신을 절대 버리란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수능 준비, 정시 준비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제고 1 작년 2024년 출제했던 시험 병향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객관식과 서답형 문제 100점은 각각 객관식 70점, 서답형 30점이고요. 객관식 문항수는 어느 정도의 변동은 있지만 서답형 문항은 사실상 거의 5문제로 고정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문법, 문학, 독서, 장르별로 점수 비중을 좀 보면요. 확실히 1학기 때는 문법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학기 때는 문학의 비중이 아주 높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굉장히 낮죠. 중간고사 때는 독서가 아예 출제되지 않았었고요. 기말고사 때만 출제됐었는데 이 정도 점수 몇 비중이면 사실 한 집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이나 문학에 비해서 독서는 1학년 때 비중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방금 드린 말씀인데 문법과 문학의 비중이 되게 높다. 1학기 때는 문법, 2학기 때는 문학. 그래서 각각 이렇게 비중이 높고 독서는 비중이 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1학년 때는 문법과 문학의 포커싱을 둬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변칙도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2학기 중간고사 때 이 문법의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문학의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고 문법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었어서 어떤 예측들이 있었냐면 문법에서 한 3문제 정도 출제될 것이다. 대부분은 다 문학에서 출제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문법에서 7문제, 8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가 좀 적고 혹은 시험 범위가 좀 많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몇 문제가 나올지 속단할 건 아니고 시험 범위가 적더라도 굉장히 좀 꼼꼼하고 깊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배제고는 일단 시험 범위가 적지 않습니다. 좀 많은 편이고요. 교과서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시는 어떤 프린트 자료들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아이들이 1학년 때 보는 학력평가 기출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고 아이들이 이 많은 시험 범위를 대체적으로 소화를 좀 하는 편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좀 적게 출제되는 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 자체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거 다음 중 적절한 설명의 개수는 보기를 주고 아이들에게 보기를 주고 보기에 뭐 A부터 A, B, C, D, E, F, G, H까지 한 8개 정도의 보기를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 A, B, C, D, E, F, G, H까지 한 8개 정도 선지에 대해서 모두 OX 판단이 가능해야만 정확한 답이 도출되는 문제거든요. 이 8개 중에 뭐 A, B, C, D만 맞으니까 답은 4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선지에 대한 OX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정확한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문제 유형이고요. 이 문제 유형 자체만으로도 사실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배제고는 아무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배제고는 좀 시험 문제가 정직한 편이에요. 그리고 서답형은 아까 5문제 고정적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이제 만약에 공부를 좀 성실히 했다라고 한다면
크게 이제 부담 안 가져도 되는 정도의 수준, 난이도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에서는 한 1, 2등급 대 상위권에서는 사실 이 서답형이 변별력을 갖지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하면 시험 범위가 많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유형 문제는 좀 적고 서답형에서도 크게 변별력을 갖추진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배제고 등급 컷은 되게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제에서 1등급 비율이 4%에서 10%로 늘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뭐 1등급 컷이 물론 뭐 한 1점 내지 2점 정도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 컷이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확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결론은 기존 1등급에 가까이 갈 수 있을 정도의 내가 실력과 점수를 받아야만 새로운 체제에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일단 1학년은 문법과 문학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독서는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고 문법과 문학에 좀 중점을 두고 공부를 가져가면 되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개념을 누락시키지 않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국외음화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디귿과 티귿이 오음 이를 만나면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 형식 탕태소 앞에서 일어난다라는 조건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누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특정 개념을 누락시킨 채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의 누락 없이 정확히 학습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비슷한 문법 용어는 좀 철저히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어간과 어근 아이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1학년 아이들이 뭐 내신은 대비하면서 헷갈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고3이나 재수생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아이들은 이 어간과 어근이라는 개념을 사실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아니 웃다의 웃, 웃음의 웃 사실은 둘 다 웃인데 하나는 어간이고 하나는 어근이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웃다, 웃고, 웃어서 이런 식으로 동사나 형용사가 형태를 바꾸면서 활용을 할 때 웃다, 웃고, 웃어서 이럴 때는 저희가 어간이라고 명칭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웃음, 웃다에서 웃음 새로운 단어가 파생됐네? 그럼 새로운 단어가 파생됐을 때는 그 단어의 실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근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어간과 어근은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쓰이는 환경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완전히 다른데 아무래도 이 용어에서 오는 어떤 유사성 그리고 뭔가 개념의 유사성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늘 헷갈려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어간과 어근은 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왜냐면 이게 웃이 어간이기도 하고 웃이 어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엄밀히 구분하면 사실 둘은 쓰이는 환경이 완전 다르다. 이렇게 좀 명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문학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배제고는 막 문제 유형을 엄청 꼬아서 내거나 그렇기보다 좀 정직하게 내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문학을 공부할 때 시나 소설 작품들을 공부할 때 정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시어 하나하나의 의미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대목에서 서술자가 누군지 아니면 인물이 어떤 심리를 느끼는지 그런 것까지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반복적 학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통 한 2번 정도 공부하면 본인이 이제 이걸 알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3번, 4번 공부하기를 좀 꺼려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볼 수 있을 만큼 회독을 늘려야 됩니다. 당연히 4번 본 사람보다는 5번 본 사람이, 그리고 5번 본 사람보다는 6번 본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 반복적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이들이 정말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대체적으로 배제고 아이들은 어쨌든 열심히 합니다. 시험 범위가 많음에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이들이 시작품도 그렇고 문학작품도 그렇고 꼼꼼히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품 공부를 꼼꼼히 하는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문제 선지에 나올 수 있는 이 문학적 개념들에 대해서 좀 빈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 범위인 시도 열심히 공부하고 소설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지고 문제를 지금 잘 못 풀어내는 게 문제 선지에 출제될 수 있는 다양한 문학적 개념 용어들, 뭐 관망적 태도라든지 탈속적 태도라든지 감정이입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니까 막상 실전에서 선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죠. 아, 관망적 태도가 뭐지? 혹은 아, 이 정도면 관망적 태도라고 볼 수 있나? 없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지에 출제될 수 있는 문학 용어나 문학 개념까지도 많이 공부해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많은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제고등학교 기출, 뭐 전년도, 전전년도 기출을 푸는 건 당연하겠지만 배제고뿐만 아니라 배제고랑 같은 출판사를 사용하는 다른 고등학교들의 기출까지 가져와서 되게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접해봐야만 충분한 대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아이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서 보통 이제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이제 학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비할 때 적게는 한 50개, 많으면 한 70개의 학교 정도의 기출들을 제가 풀어보고 거기서 이제 배제고 시험 범위랑 겹치는 부분 위주만 제가 뭐 다시 한번 변형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편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쨌든 배제고뿐만 아니라 같은 출판사를 사용하는 다른 다양한 학교들의 기출들을 풀어보고 또 시험에 들어가는 게 돼서 충분히 좀 대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내신 수업 일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는 목요일 저녁 7시와 일요일 오후 2시 이렇게 이제 두 타임 이렇게 개설을 지금 해둔 상태입니다. 개강 일자는 다음과 같고요. 제가 매 수업하는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복습용으로도 주고요. 아니면 뭐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이제 수업을 빠지게 됐을 때 그 수업에 대한 보충 수업용으로도 제공을 하거든요. 특히 이게 아이들이 문법 공부할 때 굉장히 좀 많이 유익하더라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수업 때 듣고 또 혼자 복습할 때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강의 영상을 촬영해서 주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본인이 헷갈리는 부분을 다시 또 수업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클리닉은 수업 외에, 그러니까 본 수업 외에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와서 수업 이해도도 점검받고 테스트도 보고 해야 됩니다. 이제 클리닉 시간은 이제 제가 추후 수업 개설 여부와 또 학원과 조율을 해서 클리닉 시간을 정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클리닉은 제가 이제 직접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말이 달라지지 않죠. 제가 수업을 하고 또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하기 때문에 수업과의 좀 연결성이 높다, 좀 혼란이 적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테스트 결과나 또 수업 태도에 관한 피드백은 제가 주기적으로 학부모님들께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학생기록부에 기록된 성적이 있는데
사실 이건 어떤 학생의 것은 아니고요. 제 겁니다, 제 거. 네. 제 실제 고등학교 학생 기록부를 제가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저희 강남에 이제 있는 학교인데, 휘문고랑 이제 보통 같이 묶이죠. 휘문고, 경기고. 제가 이제 1학년 때는 공부를 사실 열심히 좀 안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내신은 5.8, 5.6 굉장히 낮죠. 그런데 제가 이제 2학년 때부터 좀 공부를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서 2학년 때 내신 성적이 1학기 때 2.5, 그리고 2학기 때는 1.2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첫 번째로는 감히 그래도 제가 그래도 강남권에서 이 정도로 내신을 많이 올려봤기 때문에 감히 제가 내신을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올리는 법을 알고 있다. 이걸 아이들에게 좀 잘 전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동기부여인 거죠. 너네도 할 수 있다. 충분히 배제고에서도 충분히 내가 1등급 그리고 2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아이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저는 또 수업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이들 역시도 또 스스로 최선을 다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좋은 성적을 바뀐 체제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본 수업, 내신 수업 대비 때 만나서 한번 같이 잘 수업을 이끌어 가서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